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전문가 장영철 박사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구호 한번 칩시다. 사람자 경제! 예. 오늘 제목도 아주 특이합니다. 철없는 홍남기 이재명, 철 있는 장 박사 쓴소리. 저희가 이 홍남기 부총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를 써야 되는데 그 썸네일이 그 사람들 이름 그 직함까지 다 쓰기엔 너무 저거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우리가 홍남기 이재명 한 건 아니라 그렇게 직함을 못 썼습니다. 아, 예. 예. 지면이 부족해서 좀 그런. 그렇죠. 근데 아니 개인적으로 봐서 뭐 장 박사님은 홍남기 부총리야 그 기획재정부 후배죠? 네, 네. 후배고 이재명 씨야 뭐 사회 후배고 뭐 또 그리고 이재명 씨를 얘기를 해야 될지 같이 족보를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뭐 이분들 철없는 이거는 신문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미자 의원이 철없죠. 그러니까 네 철없죠.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홍남기 너도 철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약간 반성하는 투로 철이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근데 그 감정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철 있는 장 박사, 장영철 박사 그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네. 글쎄요, 저희 부모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철자를 넣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름에 장영철 철. 네, 네.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자연적으로 철이 있는 사람이고 철자가 없는 사람은 글쎄 뭐 다 그러지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냥. 예. 뭐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 그렇죠. 문제고 또 요즘 돈을 이렇게 우리가 빚을 많이 져야 되느냐, 저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잘못하다 보면 우리 악몽 같은 IMF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올 수도 지금 봐서는 이건 안 온다 그래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보면 미래 위기를 대비해서 좀 비축을 해놓을 필요도 있는데 지금 비축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예. 아이고 우리가 미국 뭐 일본 영국처럼 기축통화국이면은 돈을 찍어내면 한대지만 우리는 그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 아니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화폐가 소용이 없으면 외국 투자들이 빠지게 되면은 돈 빌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통화가 무슨 기축 통화도 아니고 또 국제적으로 그 한때도 우리 원화를 국제화하자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 실력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통화가 계속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세금을 걷어서 쓴다고 하면은 뭐 통화가 늘어날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온 상황에서 부족분은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조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뭐 어디 가겠어요? 누가 사겠어요? 시중에서도 사겠지만은 안 되면 한국은행에서도 인수하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통화 증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그 재정이 그래도 튼튼해 갖고 왜냐면 우리 그 역대 그 전임 대통령들은 되게 이제 아껴 쓰는데 사실은 뭐 숙달되신 분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그 쓸 때 딱 쓰고 안 되는 뭐 쓸모없는 것들을 가급적 줄여가면서 비축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는 돈을 이제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느냐.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놓고 40%가 안정권이니까. 네, 지금 왜 40% 넘어가도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을 하니까 홍 부총리가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이제 자꾸 이제 푼다는
마치 코로나 사태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항상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안전하냐, 투자할 만하는 나라냐.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블 A, 뭐 저는 트리플 A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그리고 경제력이 생각보다 활발하다. 뭐 수출도 잘하고 뭐 사실 경상수지도 흑자를 해서 흑자가 났다는 건 돈을 외국에서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기술 혁신도 좀 되는 나라 같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잘 나갈 것 같다고 베팅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거에서 전부 당황했는데 그때 재정에서 투입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은행의 부실 채권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이 다 부실되고 빚덩어리 된 것들을 네. 다 도려낸 거거든요. 네. 그거에 성공하니까 우리가 IMF 오래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반전이 되고 물론 이제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이 망가지는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도 제 친구분들도 보면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우리 경제가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반전을 시키는 여력을 갖게 한 거는 재정에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건전 재정을 재정 유지한 거. 건전성 유지죠. 그런데 이제 건전 재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심각하죠. 그 40%가 그냥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제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보면은 신용 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결정을 하는데 뭐 세계적으로 세 개의 메이저 신용 평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치라는 회사인데 만약에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46%를 넘어가는 경우가 되면은 신용 등급을 한번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보셨죠? 네.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정치 바람을 타고 굉장히 그 재정 운영의 기조를 신중하지 않게 가져간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은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으면은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가게가 계속 그런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가계보다는 정부는 어떻게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그 지출을 더 많게 하는 수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근데 위기 상황이 아니고 평시 상황인데 이렇게 지출을 마구 늘리는 정부는 처음 본 거예요. 정말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정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올해 화두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했는데 1차 하면서 이제 2차 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역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은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뭐 투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가 모든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조커가 있잖아요. 복지에는 완공이 없다. 그 다리 건설하고 뭐 이런 건 완공이 있어도 복지에는 한 번 들어가면 완공이 안 된다. 이런 농담 비슷한 게 있는데 역시 한번 이렇게 공짜 돈을 받아보면은 그 다음에는 공짜 돈을 그리워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우리 속설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가가 근데 그게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물론 이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순수한 플러스 수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사실 그 소득의 가산이 돼 갖고 그렇죠. 또 그만큼 또 세금을 딱 그 액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세금을 또 내는 측면도 있긴 예.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줬는데 이제 두 번째 주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적인 압박이 제법 있는 거거든. 지난번에 1차 때도 14조 원을 풀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가구당으로 푸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가구 건수를 가지고 푸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디 라디오 인터뷰 가서 얘기한 거는 1인당 30만 원 정도 해갖고 뭐 야 그거 50번 주면 30만 원 정도 해서 50번 주면 어떻고 100번은 주면 어떠느냐. 그 막 주자. 그래 봐야 14조밖에 더 되냐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1인당 30만 원이니까 한 번 하면은 그게 15조 원이 드는 15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면은 150조 원이 드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올해 그 재정 규모가 그 지출이 그 국회 통과 기준으로 513조 원이에요. 그다음에 추경 플러스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150조면 얼마입니까? 그건 한 그 3분의 1을 좀 넘는 3분의 1 채 안 되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느냐. 당연히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재 의원이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철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철없는 발언이지요? 하고 물어봤는데 홍부총리가 뭐 철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뭐 사실은 철이 없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제 발끈하셔갖고 앞으로 철이 들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방을 통해서 양측 다 철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예. 그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번에 그 시무칠조라고 들어보셨죠? 네. 상소문. 네네. 거기에서 3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3적에 다음에 4적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분 홀수로 가야죠. 3다음에는 5로 가야 되니까. 그 이분은 저희가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문성도 다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도 하시는 것 같고 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부총리란 자리는 국민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보면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미필적 고의라는 그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로 이분이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분도 정말 철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기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장 박사님이 후배시니까 잘 알 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왕 그 공방이 나왔으면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돈을 막 써도 되느냐. 지금 코로나 때 뭐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발해서 460조 빚을 졌는데 2년 후면 1000조가 넘어간다는 뭐 예상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1000조 넘어가면 그게 뭐 별거냐. 그 큰 문제냐. 오히려 그 1000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진작을, 이 코로나 시대에 소비진작을 시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옛날에 그 1930년대 미국 공황 시대는 그 수요가 문제있지 공급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그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뭐 이제 그걸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발언도 저도 봤는데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책임 없이 발언하신 거다. 다시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세대가 이렇게 돈을 결국 이제 재정 적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다. 그래도 그건 부채니까 갚아야 되는 거고. 뭐 돈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네.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세금만이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올해도 국가 그 세입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매출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지출은 더 늘어났고 재난지원금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110조 5천억이 나오고 그래서 그 상반기에 국가 채무가 764조니까 벌써 GDP에 아까 40%를 넘어선 43.5%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연말에는 이러고 가다가 한 840조까지 가겠다. 그리고 22년에는 1000조를 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판국에 현 정부가 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국무회에서 정부안으로 이제 확정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국회 통과가 남겨놓고 있지만은 550조. 지금 뭐 국회가 다 민주당 다 거의 단독 국회 비슷하게 되는데 뭐 권리돌이 뭐 있겠어요.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 550조 8천억이 지금 보면 작년 본 예산 기준으로 보면 8.5%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올해 이제 추경분은 포함이 안 되고 추경분은 이제 추경 포함이 안 포함이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추경분 들어가면 이제 모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1.8%가 그거밖에 안 그렇게 늘어나는 또 거. 통계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당초 정부안 기준, 그 최종 확정된 기준으로 추경 없이 한 8.5%인데 요거를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현 정부에서 매년 재정 증가율이 이거 박 PD 이거 좀 타이트하게 좀. 매년 그 재정 증가율이 8.5%가 나와요. 또 공교롭게도 평균. 예. 야, 그러면 이게 마지막 연도까지 그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입이거든요.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이제 경제 성장률 0.6%로 예산을 잡았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잡을 때는 경제 성장률을 먼저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온 걸 계측을 하는 거거든. 근데 올해 그렇죠. 예. 0.6%고 내년에 4.8%라고 이렇게 했는데 될까? 믿어지십니까? 벌써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다. 2.1%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이렇게 가다가는 마이너스 2.2%가 되겠다. 네. 물론 이제 IMF 계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중에서 우리가 1등이지. 그렇지만 마이너스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그럼 내년에 이제 반등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기된 V자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누가 믿어질까요? 지금 얘기는 원래 경제 성장률이 0.6%고 내년에 4.8%라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 말에 이게 그 변곡점을 찍고 V자 성장을 한다, 급격한 성장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 전문가니까 뭐 더더욱 그렇지만 나는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믿어져요 지금? 아니 그거를 뭐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경제 성장률을 사실은 현실하고 비슷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희망 성장률이라고 요새 뭐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이렇게 좀 해다가 뭐 안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예산 성장률이 되게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그래야지 세입을 이제 좀 잡아갖고 그 지출을 좀 늘려도 이렇게 뭐 많이 펑크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되잖아. 내년에 지금 요번에 세금 문제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더 많이 걷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래봐야 뭐 1조 이상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조까지 안 된다고 근데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세금으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여기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잘 정리하셔갖고 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2024년대 58%까지 GDP의 58%까지 가는 걸로 새로 이제 그 예산안 발표하면서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 나왔거든요. 원래 저기 저기 장 박사님 장 박사님 이거 그냥 일상 용어지만 이 시청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이 국가 채무가 기본적으로 어디 연구소라든지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까 기축통화 얘기했는데 자기네 나라 화폐가 그 국제적으로 공인돼서 자기네 찍어낼 수 없는 비기축통화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 채무가 IMF 기준으로 40%에서 45% 이하가 안정적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딱 IMF 기준하고 좀 실제로 달라요. 우리 그 기준하고 약간 다른데 예. 우리가 이제 누가 그 시산을 해봤어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를 이제 합친 건데 예. 지방정부 채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공기업 채무를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이제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40%면은 IMF 기준으로는 100%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기준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데 벌써 이게 58.3%는 2024년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가 되게 이제 9월 초에 하거든요. 예. 올해도 이제 9월 1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간 이제 중기라고 그러죠. 5년간을 중기의 재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전망을 하는 수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가 부채 부분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2017년부터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쭉 봤는데 20년까지는 실제 숫자를 넣습니다. 빨간 글씨로. 그러면 이제 쭉 트렌드 보면은 2019년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40% 이하로 그러네요. 이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은 관리가 됐는데 GDP 대비. 예. 예. 근데 올해 이제 보면은 839.4조가 이제 연말까지 갈 거다. 요걸 이제 43.5%가 약간의 좀 오류는 있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39.8% 이제 그 40%에 맞추겠다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돈을 더 쓰다 보니까 더 이제 채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840조까지 이제 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보면은 작년에 계획하고 대비를 해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작년에 발표했을 때는 국가 채무 1,000조가 2023년에 달성될 거다. 그런데 올해 그 발표하는 거 보면 불과 1년 만에 다시 수정이 된 건데 1,000조 넘는 게 2022년도에 달성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항상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가 채무 1,000조 넘는 걸 1년 빨리 달성했다. 그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 기록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면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기록을 이 정권은 기록 경신을 많이 합니다. 그 나라 빚지는데 저기 3년 후에 빚이 1,000조 원 들어갈 거를 2년으로 앞당겼다는 게 이게 기록 경신이죠. 1년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올해 840조 원의 연말까지 되리라는 국가 채무를 1인당으로 나눠 보면은 국가 예산 정책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1,6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1,640만 원이 빚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인당 이거는 저기 전체 국민수로 나눴으니까 가난하게도 다 이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1,600만 원 정도 우린 빚을 지고 산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결국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일부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천상 미래 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 우리 미래 세대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돈을 좀 벌고 그러는데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옛날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 했을 때 보면은 아, 그거 니네 부모 세대들이 그때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다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돈 쓴 거야.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서 이거 갚아야 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식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자식도 못 모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사실은 우리 자식 세대에 뭔가 이렇게 플러스로 그런 자산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아마 우리 전체 부모의 마음이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도덕, 들고 적이고 가치적인 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간의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현 세대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없어졌어. 그다음에 뭐 수출 기업은 수출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차단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틈을 타서 야, 그 복지 지출 마구 늘려. 근데 복지 지출도 어느 정도 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확 늘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들이 아이 서울에 가 있는 자식들 별로 찾아오지도 않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돈도 주고 뭐 마을에 가면 밥도 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식보다 낫다 뭐 요즘- 이런 농담도 있대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을에 가서 대접은 못하죠. 아 요새는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물론 이제 그 케어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부가 주는 돈에 의존하는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정부가 뭐 또 안 주나?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공돈이 생기면 또 안 생기나? 하고 혹시 길 가다가 땅바닥에서 돈을 주웠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사람 마인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거는 맞는데 그 돈을 일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고 소득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황당한 얘기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일하지 않고 돈이 생긴 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예외는 지금처럼 이제 남이 주는 돈을 받아 쓴다. 이거는 본인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싹 없애버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어지는 건데 이재명 지사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막 써도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뭐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건데 제가 현 정부가 소득주도해서 야 그 없는 사람 돈 나눠주고 최저임금 막 올리고 그래서 소비 진작하고 그러면 소비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안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궁극적으로 왜 안 되냐면은 결국 그렇게 남한테 얻은 소득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는 그 반면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고민하고 일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서 소득이 돼야지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되는 건데 남한테 그냥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남한테 받는 거를 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걸 가지고 그게 이제 소득이 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공황 같은 그런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뭐 그럴 때는 그게 처방이 필요한 건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평상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결국 나라를 망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그 지난 시간에도 뭐 고대 로마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일하는 기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나가서 투쟁해야 됐던 의욕, 돈을 벌겠다는 의욕,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사회가 결국 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오지 않았나. 예. 이런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돈을 나라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저 국민들한테 막 나눠줘가지고 하면 정치적으로만 밀어주라. 우리 돈 다 대줄 테니까 뭐 속된 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경험치로 봐서 그거는 뭐 도저히 뭐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권에서 또 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이 되더라도 이 나라가 끄떡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세를 하면 된다. 그렇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세금 거두면 되고 아까 전에부터 얘기한 게 우리나라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50몇 %밖에 안 되잖아요. 40% 못 내잖아요. 네. 안 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세금만 많이 거두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경험치적으로 아까 유럽 같은 데는 그게 그렇게 됐다. 세금 내가지고 뭐 복지도 되고 뭐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뭐 지금 야당이 바뀌더라도 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만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내면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40%는 세금을 안 내고 네. 못 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60%가 이래저래 이제 세금을 내는데 네. 지금 이제 부자 증세하면서 더 번 사람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온당하다. 사실 그게 뭐 그 사회 공헌 차원에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어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소득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이리저리 머리를 써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절반을 국가가 가져간다? 그럼 저부터도 이거 내가 이게 이렇게 반이나 뺏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럽 복지 국가가 사실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하여튼 소득의 절반은 무조건 띄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우리보다 이제 그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세금을 내주니까 이제 그 복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유럽 같은 복지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원 조달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까지 상실하는 수준으로 돈을 준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다 정치적으로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국민한테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장려하는 거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이런 거죠. 아니 공돈 생기는 게 더 좋지 사실은. 네. 저만 해도 뭐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정부는 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리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이거 공돈에 이거 주면은 너 저기 나한테 표 찍어야 돼. 이런 정치가 이제 거기서 너무 작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돈을 너무 이제 무차별 살포한다고 그러죠. 뭐 헬리콥터로 돈 뿌린다고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뇌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뇌물을 마구 뿌리면서 표를 사겠다. 근데 그 돈이 자기 돈이냐? 자기 돈 한 푼 낸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복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그래도 기여하고 저기 사회복지단체 그만큼 돈 낸 사람 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번 얼마나 돈을 냈는지 정말 진보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한번 자기가 한번 발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결국 국가 돈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네.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모금을 해서 쓰겠다. 그 모금했더니 뭐 또 다 세고 뭐 이런 형편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그 세금 문제로만 좁히면은 그나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계속 내야 되나?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거라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 적은 나라로 도피를 하기 시작해요. 서구 유럽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만연했고 세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현상은 커졌고 현 정부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이미 상당수의 부자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갔어요. 그러면은 남은 건 없는 거야. 이제 남은 거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국민들은 정말 그 물가는 올라가지 먹을 것도 없지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고소득을 내서 정말 사회에 감사하다. 이 정도 세금은 내가 감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이게 이제 내가 뺏기는 거다. 너 현 정부는 맨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 가르잖아요. 너 있는 사람 뭐 없는 사람 거 뺏은 거 아니야? 뭐 그 사회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더 내야지. 그런 강제적인 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대 의무가 이제 납세의 의무인데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내야지 국가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세금의 적정선을 넘어갈 경우에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이 다 문제가 생기고 망했다. 다 세금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은 요트가 사치제라고 해갖고 요트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아무도 요트를 안 사다 보니까 요트를 만드는 산업이 망했어요. 그만큼 세금이 그런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은 너무 중과를 해버리면은 경제활동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외국도 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낮춰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그 경제 정책 전반적인 거를 국가 계획주의적인 온갖 그 시장에 참견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하고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하면서 일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뀐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돌아가려니까 너무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살아남자 경제! 장영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